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선형대 수학을 배웠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응용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응용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 3학에 올라가게 되면 공부하게 되는 영상 처리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관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 자료를 함께 볼까요? 음. 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케이, 이제 나왔습니다. 화면 보입니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PCA 문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그러네요. 자, 끄고. 자, 뭐가 죄송하지? 하여튼 여러분도 놀랬죠? 저도 놀랬습니다. 그 아이패드에서 그러네.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평균 위에 이런 점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들이 주어졌을 때 이 점들의 집합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점들의 집합의 모양을 잘 표현하는 좌표축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PCA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차원 공간 속에 또는 2차원 공간 속에 점들의 집합인데 충돌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수십만 개의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직선을 쏘았을 때 충돌 체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요놈들이 물체가 몇 개냐면은 수십만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지점에서 레이를 쏘았다. 그랬을 때 충돌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수십만 개의 각 물체마다 이 직선 하나랑 교차 문제를 수십만 개의 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프리프로세싱으로 어떤 공간 자체를 자료 구조화 해 놓았다면 하이라키 스트럭처, 트리 형태로 전체 공간을 분류를 해 놓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만약에 색깔을 이제 초록색으로 해 볼까요? 어떤 물체랑 물체를 포함하고 있는 그거보다 더 큰 물체, 그다음 여기 있는 물체랑 더 큰 물체, 요것들을 더 포함하는 더 큰 물체, 더 큰 물체, 이렇게 트리 형태로 구성을 이제 해 놓을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운딩 스피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운딩 또 박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전체 그 물체들을 담고 있는 큰 뭐 육면체면 바운딩 박스가 될 것이고, 큰 물체 구가 되어 있으면 바운딩 스피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자리에 있는 제일 크나큰 뭐죠? 이 구랑 뭐만 먼저 해버리냐면 주어진 문제인 구랑 직선과 체크를 한번 교차 여부를 한 번만 파악했을 때 심플하게 구해진 큰 구랑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수십만 개의 물체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수십만 개의 충돌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작은 형태의 두 개의 구가 있다 그랬죠. 이쪽 구가 있고 이쪽 구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구를 두 번을
두 번, 즉 작은 구랑 그다음에 직선과 작은 구랑 그다음에 작은 구랑 직선과의 충돌 체크를 한 번, 즉 두 번만 체크해 주게 되면 될 거고, 따라서 둘 중에 하나에 만약에 충돌 체크가 일어난다면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할까? 이쪽은 다 버려버리고 반만 이제 체크해 주면 되겠죠. 이쪽은 버려버리고 이쪽만 체크해 주면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바운딩 스피어, 바운딩 박스를 활용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바운딩 박스가 그러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파랗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사각형이 전체 점들의 집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축이 될까? 아니면 이제 1번에 있는 위에 있는 축처럼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축을 잡게 되면 이것이 더 좋은 축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점들의 집합을 타이트하게 딱 메꿔 놓는 축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축을 찾아낼 때 X축으로 X축, Y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축과 이렇게 수직인 축 두 개의 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PCA 어느 축이 좋은 축이냐, 축이라고 하는 것이 컴포넌트가 될 거고, 주된 축이라고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 주된 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PCA 방법이 되겠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2번 같은 경우 동일한 이제 데이터들을 볼 때 경우 필요에 따라서 2차원 정보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2차원 두 가지 변수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점들을 하나의 축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즉 나머지 축에 대한 정보를 버리겠다는 거죠. 어느 축을 잡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냐라는 것인데,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빨간 축으로 잡게 되면은 이 축의 정보를 줄인다 그랬죠. 줄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두 개의 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바꿔주는 거니까 다 수직으로 끄집어 내리게 되면은 이 직선상에서 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요런 축을 잡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축을 보라색으로 이렇게 잡아서 모든 점들을 프로젝션을 하면 좋을까? 만약에 보라색 축으로 점을 다 프로젝션 하게 되면 모든 점들이 이렇게 프로젝션을 될 거고 이런 형태의 분포가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보면은 보라색의 축에 대해서 프로젝션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1차원 정보, 아까 빨강 축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점들에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프로젝션 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축이 좋을까, 2번 축이 좋을까를 물어본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 우리가 2차원 정보를 1차원 정보로 떨어뜨릴 때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점들을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따라서 정보를 분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각 데이터들끼리 구분이 가능한 것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구분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축에 대해서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어떤 점과 또 다른 점과의 어떤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거다. 만약에 이렇게 100개의 점들이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으면, 1번 축처럼 많이 몰려 있으면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좋은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을 축약할 때, 차원을 줄일 때, 즉 2차원에서 1차원으로, 3차원에서 2차원으로, 100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축약할 때 어떤 축이 좋을까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프로젝션 했을 때 넓게 퍼지게 되는 축이 좋은 축이다라고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넓게 퍼지는 축을 우리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수식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새로운 수직 좌표축을 찾자. 일단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찾고자 하는 어떤 벡터들이 뭐가 되겠다?
수직인 벡터를 찾겠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과정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중심점을 구해보자. 자, 어떤 점을 기준으로 0,0에 해당하는 중심축을 잡을까? 데이터들의 위에서 보게 되면은 요것을 블랙으로 표현할까? 초록으로? 요 점을 가운데로 잡을까? 요 점을 가운데로 잡을까? 뭐 요즘 전체 데이터들에서 중심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중심점을 찾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xi들을 이렇게 x 값과 y 값으로 구성된 2차원 점이기 때문에 xi 값이 있고 yi 값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전체 x 값들이 더하고 이 x 값끼리 더하고 y 값끼리 더해서 뭐가 되겠다? 전체 서메이션 한 다음에 n을 나누게 되면 m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mx, my, 빨강색으로, 요거를 빨강색으로 표현할까요? 요거를 빨갛게 표현하게 되면 요 점의 중심점의 좌표를 뽑아낼 수 있겠죠. 자, mxm이라고 하는 점이, 중심점이 조금 전에 주어졌던 점들 자체의 어떤 원오브된 하나의 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균점이, 평균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데이터들에 대해서 중심값을 갖는 점 mx 값, my를 xy로 갖는 m이란 점을 새롭게 찾자.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새로운 좌표축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방향을 찾는다는 말은 벡터를 찾는다는 말로 이해해 주면 되겠죠. 방향,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을 나타내는 게 뭐다? 벡터이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중심점을 중심으로 초록색으로 표현할까? 이 축을, 우리가 원하는 축을 잡을지 이 축을 잡을지 어느 방향인지를, 어느 축을 X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축으로 잡을까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원래 M이라는 점을 여기서 잡아 놓았으면 M이라는 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어떻게 잡느냐면, 원래 처음에 주어져 있던 데이터의 정보 xi, 인풋 데이터 점들의 x가 y 값이죠. 자, 에서 무엇을 뺐다? 조금 전에 잡아 놓았던 중심점을 뺀 것을, 자, 점에서 점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의 요거 뭐가 나오겠다? 벡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갛게 표현된 것처럼 각 점마다 중심점에서 어떻게 향하는지 이런 형태의 뭐가 나오겠다? 벡터를 나오니까, 그 벡터들이 항상 뭐라 그랬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원점에 갖다 놓고 한다 그랬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점들을 중심점 M이, 여기 빨갛게 표현할까? 중심점 M이 원점에 되도록 이제 트랜슬레이트 했던, 평행 이동한 이제 결과가 y 벡터들에 의해서 표현되겠다. 이렇게.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9개의 점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x 값이 12요, y 값이 5인 10,5가 있고, 그 다음에 20,5가 있고, 30,5가 있고, 이렇게 9개의 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데이터로, 자, 여기서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10이 얼마? 3개짜리니까 30이고, x 값들만 생각하면 20이 3개 있으니까 60이 되고, 30이 3개 있으니까 90이 되고, 여러분들 다 더하게 되면 180이 되고, 이놈을 9로 나누게 되면 20이 되겠죠. 즉 평균점의 mx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2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y 값들이 다 더하게 되면 5가 몇 개? 5가 5개니까 15, 5가 3개니까 15, 그 다음에 10이 3개니까 얼마가 되죠? 3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가 3개가 있으니까 45가 되고, 이렇게 되면 60이고, 이렇게 되면 30, 90이 되고, 90을 9로 나누게 되면 y값은 10이 되겠다. 즉 20,10을 다시 말하면 어떤 점이, 이 점이 중심점이 되겠다는 거죠. 자, 중심점이 되니까 y 값들,
I 벡터들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각각의 x 값이 예를 들면 10,5라는 점에서 평균이 20,1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빼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x는 마이너스 방향을 가니까 마이너스 10, y 값은 어디 있어? 이것도 오케이. 마이너스 5가 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 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요 놈을 yi라 잡으면 위에서 뺐으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 옆에는 y 값은 변함없고 이쪽에 있는 경우는 y 값이 마이너스 5일 거고 따라서 몇 개의 벡터를 생각할 수 있냐면 9개의 벡터를 생각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원래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점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0,0,0 mxm의 평균값이 중심점이 뭐가 되도록 원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되니까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y들에 의해서 벡터를 행진하는 생각해 보는데 조금 전에 구했던 y1, y2, y3 9개가 있다고 그랬죠. y9을 컬럼 벡터로 하는 그런 어떤 행렬을 y라고 구해 놓아볼게요. 자, 이것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2차원이니까 2, 그 다음에 점의 개수가 몇 개? 9개니까 2 곱하기 9 사이즈의 행렬을 구했다. 자, 여름의 트랜스포즈를 y 트랜스포즈 취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9 곱하기 2 사이즈의 행렬이 될 것이며 이제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S라고 하는 이제 행렬을 하나 정해 보자. S가 뭐냐면 이제 S가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S는 방금 구했던 Y Y에 대해서 Y 트랜스포즈인가? Y 곱하기 Y 트랜스포즈로 해놓은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S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S를 정의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까요? 자, S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요 벡터 요런 값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 Y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Y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고 자, 2 곱하기 9랑 9 곱하기 2를 곱하게 되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다? 2 곱하기 2 행렬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자, 곱한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행렬의 가로 부분과 그 다음 뒤에 행렬의 세로 부분을 곱하는데 그래서 노랑 오케이 잠깐만요. 색깔을 바꿔볼까? 노란 부분과 파란 부분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란 거랑 빨간 거랑 곱해서 이렇게 구성될 거고 그 다음에 2x1 자리는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곱해진 거그 다음에 2x2 자리에는 보라색과 빨간색으로 곱해진 식이 될 텐데 그 식을 전개해 보면 식을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요 놈은 뭐냐면 x 노란 거는 x 값들의 차이 즉 x 원래 x 값에서 xi의 값에서 평균 m을 뺀 것들이 노란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또한 뭐가 되냐면은 xi 값에서 m 값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컬럼 자리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되냐면 이거는 x 값의 차이, y 값들의 차이가 되고 그 다음에 y 값들의 차이, 그 다음 x 값들의 차이, y 값들의 차이, y 값들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컴포넌트 자리에는 x 값들의 차이의 제곱 형태, 1, 2 자리에는 x 값의 차이 곱하기 y 값의 차이, 그 다음에 2,1 자리에는 y 값들의 곱의 x 값 차이 그 다음에 2,2 자리에는 뭐가 되냐면 y 값들의 차이의 제곱 형태로 써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분산 행렬이라고 그래요. 이제 x의 흩어짐 정도가 분산이잖아요. y의 흩어짐 정도. 그래서 요거 놈이 s라고 하는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어진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공문서 행렬을 써먹을 텐데 조금 전에 말했던 방법대로 y 값들을 컬럼 벡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y에다가 y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을 s라고 하는 행렬로 만들어 놓자. 일단 나중에 계산을 위해서 요놈이 공분사 행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무엇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공분사 행렬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자, 평균점을 찾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 점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1번처럼 방향을 잡고 2번처럼 방향을 잡고 3번처럼 방향을 잡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 좋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주어진 점들로부터 저 직선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죠? 정보를 하나 없애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차원을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점들을 빨갛게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끄집어 내리겠다. 끄집어 내렸을 때 점들이 나타나는 분포가 넓게 퍼지는 것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조밀하게 한 주어진 좁은 영역에 다 이제 프로젝션 된 결과가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흩어짐 정도가 큰 놈을 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찾자. 그러면 큰 방향이라는 것은 흩어짐 정도가 크니까 분산값이 큰 게 뭐가 되겠다? 좋은 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것을 이놈이 t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향은 뭐냐? 주어진 방향이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메트릭 행렬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은 뭐가 되냐면 수직인 방향이 이제 제일 흩어진 정도가 적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그 방향의 아이겐 밸류 값이 작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방향은 자동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일단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흩어짐 정도가 제일 큰 벡터 V를 찾는 것이 메인이 되겠다. 흩어짐 정도가 제일 큰 방향 벡터 V가 뭐다?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되겠다. 주된 축이 되겠다는 거죠. 흩어짐 정도가 큰 방향으로 잡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을 찾아야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어디에서 시작할까? 평균점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V벡터 방향으로 하겠는데 V벡터가 지금 무엇인지 몰라요. 이제 미지수라 놓고 방향이 바뀌겠지. 뭐 어떤 방향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바뀔 텐데 그럴 때마다 t 값을 곱하게 되면 0일 때 t가 m의 값이 나오고 t가 1이면 m 플러스 v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어떠한 방향이 V벡터 방향이 주어지다 그러면은 V벡터 방향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사선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뭐였죠? 흩어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놈이 이제 뭐가 되죠? 여기 빨갛게 표현해 볼까? 요놈이 xi 점이었죠. 원래 주어진 데이터에 xi, yi 값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놈을 노랑 축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프로젝션을 하겠다. 자, 저것을 프로젝션 하는 것이 뭐죠? 자, 프로젝션 했을 때 프로젝션 해서 만들어지는 이 직선상에 만들어진 점을 뭐냐면 xi 프라임이라고 놓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xi 프라임과 m 값의 차이가 뭐가 되죠?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요 값이 될 거예요. 요 값이. 그래서 요놈의 크기, 요 x 노랑 축에 흩어진 정도, 요 흩어진 정도 이 값이 될 텐데 요 값을 지금 제일 크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 v 벡터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크기가 1이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무엇을 볼까? 어떤 축이 있다. 이쪽 방향이 V벡터 방향이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이 M이 있다. 어떤 점의 좌표가
xi라는 점이 있다. 요 벡터가 뭐가 됐다? yi가 됐죠? 요 놈을 어떻게 한다? 노란색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지금 찾고자 하는 놈이 요게 될 텐데 요거는 어떻게 구해질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해지느냐면 어떻게 구해질까? 요 yi 벡터를 지금 뭘로 하면 될까요? v 벡터로 내적을 취하면 요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v 벡터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의 크기를 구하는 거고 yi가 뭐였죠? xi에서 m을 뺀 거 v 벡터 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 결국 다시 들어와서 요 값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요 놈은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벡터의 내적을 뭘로 바꾸고 싶냐면 행렬의 곱으로 바꾸고 싶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봅시다. U라는 벡터가 U1부터 UN까지 지금 여기서는 차원이 2니까 U1에서 U2가 되겠죠. X값, Y값. 그 다음 V라는 벡터 V1, Vn. 즉 일단 일반적으로 벡터들은 어떤 형태로 쓴다? 컬럼 벡터, 컬럼 행렬로, 컬럼 벡터로 보통 쓰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벡터의 내적 연산을 우리가 뭘로 표현해 주고 싶냐면 벡터의 내적 계산하면 U1 값과 V1 값 곱하고 U2, V2 곱하고 UN, VN 곱해서 각 값들을 뭐 한다 그랬죠? 다 더하는 것이 벡터 내적의 원래 정의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놈이 곱하기를 정의하려고 그러면 U1 벡터를 어떻게 취해주면 되냐면은 일단 이놈이 n by 1이고 n은 n by 1인데 만약에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곱하기를 적용하려면 곱하기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행렬의 사이즈가 열의 사이즈가 1, 그 다음 뒤에 있는 행의 사이즈가 n, 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놈이 값이 같게 돼야 되고 결과가 실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결과는 뭐냐면 1 by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을 어떻게 취해주냐면 벡터를 트랜스포즈를 취하자. 그러면 1 by n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n by 1이 되고 n 갖고 캔슬 아웃 되고 1 by 1 형태의 실수값이 나오겠다. 정리해 보면 두 벡터의 내적은 앞에 있는 벡터를 트랜스포즈하고 뒤에 있는 벡터를 행렬의 곱으로 이제 취해주면 뭐가 되겠다? 같은 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행렬의 V에 트랜스포즈를 취해 놓고 yi를 행렬의 곱으로 표현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다? 무엇을 최대값으로 하는 거? 요 값들의 썸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찾겠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게 되면 직선 L 위에 데이터의 분산 정도가 얼마냐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평균과의 거리의 제곱. 즉 X축 직선 방금 구했던 어떤 주어진 직선에 대해서 차이가 이 값이었고 이 값의 크기의 제곱을 분산이라고 그랬죠. 크기의 제곱의 분산을 평균 n으로 나눈 것이 분산이 되는데 분산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 우리가 어떤 관계있죠? 벡터 크기의 제곱은 자신 벡터의 내적을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럼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조금 전에 이 식이 뭐였죠? 이 식이 요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요 놈을 집어넣게 되고요.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라 그랬죠?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고, 자, 요놈을 서메이션을 행렬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넘어갈 겁니다. 서메이션을 자, 이렇게 넘어갈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었냐면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랑 같다 그랬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또 있냐면 행렬의 곱의 전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전체 트랜스포즈는 안에 있는 행렬의 순수를 바꾸면서 뒤에 있는 놈의 B의 트랜스포즈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A의 트랜스포즈가 뒤로 가는 형태로 이제 계산식이 정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A 트랜스포즈 B에 대해서 전체의 트랜스포즈를 해라 그러면 순수를 바꿔서 B의 트랜스포즈 앞에 A의 트랜스포즈가 있고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를 두 번 취하면 원래 자기 자신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놈은 B의 트랜스포즈 A 형태로 식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놈이 있고 요놈이 있는데 이제 이거 내적이잖아요. 내적은 어떻게 하겠다? 내적을 두 개의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취해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나 저렇게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다음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앞에 놓거나 뒤에 놓거나 상관없습니다. 이제 예적을 행렬을 곱하기로 바꿀 때. 자, 만약 뒤에 트랜스포즈를 취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은 V 트랜스포즈 Y 그대로 쓰고 뒤에 놈은 순서가 바뀌면서 Y 트랜스포즈 V가 되겠죠. 자, 근데 Y랑 Y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아까 S라고 하는 공분산 행렬이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요 놈을 뭐라 부를까? 요 놈을 SV라고 하는 것의 트랜스포즈를 아까 행렬의 곱을 내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이제 나오냐면 아까 베리언스 L이 분산이 제일 큰 걸 찾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큰 거죠? 이 앞에 있는 SV라는 벡터랑 지금 뭘 구한 거다? V 벡터야 내적의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래서 분산이 제일 큰 방향은 SV라는 벡터랑 V 벡터를 뭐 하겠다? 내적을 취해서 여기서 이제 보통 내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호를 알 거예요. 그죠? 내적의 최대값을 찾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다. 그런데 S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행렬이었죠.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V 벡터예요. 그런데 S에다가 V를 곱하게 되면 뭐냐면은 변환의 결과예요. 변환의 결과랑 원래 주어진 벡터의 내적을 취해서 큰 놈. 뭐가 될까? 자, 봅시다. 크기가 유니트인 벡터들에 대해서 요놈과 요놈을 다른 놈 내적을 취하면 뭐가 되죠? 어떤 내적을 취하더라도 요놈을 내적을 취하면 요 길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취하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 방향이 제일 큰 방향이에요. 내적이. 어떤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고 더 넓은 각도로 내적을 취하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방향을 내적을 취하게 되면 원래 그대로 길이 유지하니까 뭐가 되느냐면 SV랑 V를 내적을 취해서 제일 크다는 말은 뭐냐면 변화하는 결과가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 벡터 V가 내적이 제일 큰 값이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벡터 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렬 S의 공분산 행렬 S에 뭘 찾는 문제로 바뀌느냐면 고유 벡터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고유 벡터를 찾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찾을 거냐면은 흩어짐 정도가 뭐예요? 흩어짐 정도가 람다 값, 고유 값이에요. 고유 값. 고유 값 중에서 어떤 거? 제일 큰 것. 고유 값이 만약에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되겠다? 제일 큰 고유값, 분산이 제일 큰 방향은 고유값이 제일 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놈을 찾자. 고유 벡터를 찾고자 정리해 볼까요? S 행렬에 공분산 행렬 S에 고유 벡터를 찾는데 어떤 고유 벡터를 찾을까? 고유값이 제일 큰 고유 벡터를 어느 축이라고 생각할까? 제일 기본 축이라고 생각하겠다. 프린시플 컴포넌트.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다? 두 번째 컴포넌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컴포넌트. 만약에 D 차원이라 그러면 D 차원으로 3차원으로 추격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공분산 행렬에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 중에서 고유값이 제일 큰 거, 그 다음 큰 거, 세 번째 큰 것까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겠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지. 음, 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람다 값들을 소팅을 한 다음에 제일 큰 놈에 관계되는 고유 벡터를 V1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작은 거에 고유 벡터 V2 이런 식으로 D개의 고유 벡터를 찾을 수 있겠죠. 자, S라고 행렬이 대칭 행렬이에요. 대칭 행렬이면 고유 벡터는 서로 수직이에요. 고유 벡터는 모두 다 수직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유 벡터들이 다 존재할 거고, 자, 우리가 D 차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점들은 어느 공간 속에 있죠? 2차원 공간 속에 있으니까 D 값이 얼마? 2개가 돼 있겠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V 벡터를 우리가 고유 벡터 디컴포지션 했던 방법 있죠? V 벡터 이렇게 잡고 고유 벡터를 이렇게 잡고 트랜스포즈 이렇게 잡게 되면은 S라고 하는 공분산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디컴포징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제 만약에 두 가지 데이터셋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런 놈이 하나 있고요, 이런 놈이 하나 있을 때 이런 놈에 관계되는 고유 벡터들은 어떤 방향을 잡아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때 람다 값은 뭐가 되느냐면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는 동일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고유 벡터에서 만들어지는 V1 벡터랑 그 다음에 V2 벡터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때 만들어지는 고유값은 한 놈 크고 한 놈 아주 작은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V1 벡터가 뭐가 되느냐면은 축약을 해도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그런 어떤 V1 벡터, V2 벡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xi 처음에 주어졌던 모든 점을 xi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평균점에 대해서 새로운 축을 우리가 하나 V1 축, V2 축 찾았으니까 V1 축에 대해서 상수값, 코에피션트 값 찾고, 그 다음에 V2에 대해서 찾고, 이런 식으로 다 찾고 한 다음에 차원을 축소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던 요 축을 이 축에서 어떻게 하겠다? 나머지 알파 값들을 다 무엇으로 바꾼다? 0으로 바꾸게 되면, 자, 아까 처음에 원래 점들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축에 대해서 이용을 한단 말은 이 축만 살아남고 나머지 축은 다 버리긴다는 의미니까 쭉쭉 프로젝션 한 결과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원 축소를 2차원에서 D가 2일 때 차원 축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고유 벡터가 2개였으며 1차원으로 줄인다 그랬으니까 요 놈을 살릴까 요 놈을 살릴까 문제겠지. 근데 어느 게 더 크기 고유 벡터 고유값이 크다 그랬죠. V1 벡터가 크다 그랬으니까 V1 벡터가 중심축이고 V2 벡터는 뭐 좀 정보가 좀 줄여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알파2 값을 0으로 딱 세팅하는 순간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원 정보를 조금 전에 뭐 했다? 알파1이라는 정보로 하나 바꾸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정리가 됐나요? 말이 좀 복잡했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래 뭐 n차원이든 상관없는데 일단 볼 수 있는 것이 2차원의 점들을 보는 게 편하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왔다. 이 데이터를 잘 나타내는 뭘 찾는다? 축을 찾겠다. 축을 어떻게 찾을까? 저 점들의 평균값 m을 찾고 그 다음에 저 축에 대해서 저 데이터들로부터 뭘 구한다? 공분산 행렬 S를 구해라. 공분산 행렬 S는 어떻게 구하더라? xi에서 mx 값들을 뺀 것의 제곱. 그 다음에 xi에서 mx 곱하기 yi-my. 즉 mx, my는 m의 x 값이 mx, m의 y 값 my. 그 다음에 2by1 자리에는 yi-my, xi-mx. 그 다음 2 자리에는 yi에서 m을 뺀 것에 제곱을 다 스매싱한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공분산 행렬이라 그러겠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다? 공분산 행렬의 S의 고유 벡터를 찾자. 고유 벡터를 찾았어. 그러면 뭘 구한다? 고유 값이 나올 수 있고 고유값 람다1, 람다2, 쭉 람다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놈, 제일 큰 것을 이제 소팅하면은 이놈을 람다1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리네임 람다2, 람다3 할 이놈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순서대로 소팅하겠다. 자, 이에 관계되는 고유 벡터를 V1, 두 번째 관계되는 것을 V2라고 생각하면 원래 xi라고 하는 점의 데이터가 뭐가 되겠다? m 플러스 자 알파1 v1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제 내절 시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나머지 요 정보를 버리겠다는 거죠. 버려서 나오는 점을 뭐라 그러겠다? 요 값이 xi 프라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어디까지가 고유가 PCA다? 제일 큰 방향까지 찾는 것. 제일 두 번째. 이렇게 소팅을 해서 고유 벡터, 고유값 찾는 것까지가 뭐가 되느냐면 뭐가 되죠? 그게 이제 고유 PCA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분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처럼 고유값 문제도 PCA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데이터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 공분산 행렬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공분산 행렬의 뭐다? 고유 벡터, 고유값을 찾는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제일 중요한 축. 두 번째 중요한 축. 그런데 고유 벡터들은 다 뭐가 되겠다? 수직이더라. 왜? 주어진 공분사 행렬 S가 시메트릭,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 있었죠? 그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서 PCA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지금 배웠으니까 그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꼭 영상 처리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사용되기 때문에 PC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CA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SVD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